안녕하세요. 매번 사연만 즐겨 듣다가 처음으로 글을 써보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글솜씨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종종 호의를 권리로 아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고맙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못되게 구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은 참고 사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남편놈에게 통쾌한 복수를 한 제 이야기입니다. 남편과는 오래 알고 지냈던 친구 사이였어요.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서부터 함께 거운 소꿉친구였죠. 저는 남편의 첫사랑도 누군지 알고 있었고, 고등학교 때 고백했다가 차였을 때도 요구르트를 함께 먹으며 위로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서로 연인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하긴 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 속속들이 모두 알고 있었고, 제 시부모님이 될 남편의 엄마 아빠도 자주 만나고 밥도 얻어먹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시고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물론 결혼하고 나니 확 달라지시긴 했지만요. 그렇게 저희는 성인이 되어 저는 꽃꽂이를 하는 프리랜서 강사가 되었고, 남편은 청소년 축구팀 코치를 하게 되었어요. 특히 저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 없이 성실히 일을 해왔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는 뭐에 홀리기라도 했는지 갑작스럽게 서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서로 잘하는 만큼 싸울 일도 많이 없었고 8년이라는 장기 연애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말 그대로 저는 이 사람과 친구로 25년, 여자친구로 8년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모두 알고 있었고 정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죠. 주변의 반대도 딱히 없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서로 집안끼리도 오래 잘 알아온 만큼 저희 집에서 조금 염려를 하셨죠. 저희 집은 아빠가 사업을 하셔서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었고 제 친오빠도 대학원을 나와서 집에 생활비도 계속 드리고 있었거든요. 저도 감사하게도 크게 경제적으로 힘들다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은 조금 달랐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사기를 한번 크게 당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가세가 기울어져 노후 준비 없이 계속 한 달 한 달 살고 계시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곤 하셨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시부모님께서 저를 엄청 예뻐해 주셨고 며느리감이 참 과분하다며 항상 남편과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입이 닳도록 하시곤 했죠. 사돈이 된 저희 부모님께 시집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항상 선물도 보내주셨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해서 행복한 신혼부부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항상 한결같던 남편이 갑자기 분위기를 잡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처음 봐서 당황스러우면서 걱정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는데 들어줄래? 뭐야 갑자기. 분위기 실컷 잡고. 뭐야? 뭐 사고라도 친 거야? 사고라면 사고인데 너 갑자기 화내면 안 된다? 더 불안하잖아. 빨리 말해봐, 뭐야? 말을 해야 내가 화내든 말든 하지. 나 일 그만두려고. 애들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 일도 똑같아서 점점 지겨워지고 하기가 싫어. 갑자기? 어,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럼 뭘 할 건데? 나 사업하려고. 고깃집 시작해보고 싶어. 오늘 사실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엄마 친구가 하는 고깃집을 다녀왔거든? 근데 정말, 정말 맛있더라고. 수출을 구워서 맛도 깊고, 근데 거기서 프랜차이즈를 해보라는 거야. 허락도 다 받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괜찮을 것 같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어때?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여보, 고깃집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음식점이 다 그렇지. 내 친구 이번에 베이커리 하다가 망하는 거 못 봤어? 그거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힘들 일이야. 물론 널 믿지만 음식점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만만치가 않다는 거야.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맛있는 음식점이 우리 동네만 해도 몇 개야?
그건 아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좋은 기회 같다고 하셔. 나 매번 처가에 도움만 받고 내가 해드린 것도 없고 나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진짜 열심히 해볼게. 아, 안 돼. 너가 너무 좋은 사람이고 무엇이 좋아지든 열심히 할 사람인 걸 알지만 상황이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내 말은. 생각할 시간 조금만 주라. 남편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서는 고깃집을 하고 싶다는 폭탄 선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는 들어가서 자버리는 겁니다. 일을 잘하고 있는 남편을 괜히 고깃집 하라고 옆에서 시어머님이 부추긴 건 아닌지 생각도 하게 됐고요. 사실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에게 아이는 없지만 아이 계획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이 더 필요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이직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우선 돈을 좀 더 모으고 장기적으로 생각해보자. 조금 나이 차고 고깃집을 개업해도 상관없다는 말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를 꺼내려는데 한 번 더 남편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여보, 나 계약하고 왔어. 고깃집을 지금 계약했다는 거지? 그 고깃집. 아니, 내 얘기는 아예 안 들어? 나 이렇게 내 인생에서 확신이 든 적이 처음이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떡해. 아이디어도 막 떠올라.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여보,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곧. 아니, 돈은 어디서 났어? 그걸 오늘 당장 했다고? 대체 어디서? 어머님이 해주신 거야? 대출 받았지. 잘 될 건데 뭐가 걱정이야. 걱정 꽉 붙들어 매셔. 미치겠다, 진짜. 이걸 이렇게 갑자기 이틀 만에 정해서 계약하는 사람이 어딨어? 남편은 고깃집을 그 다음 날 바로 계약을 하고 와버립니다. 고깃집을 개업할 동네를 생각하지도 않고 상권 분석 이런 건 아예 없었고요. 수입을 어떻게 나눌 건지만 대충 말하고는 그냥 사인을 하고 와버린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대로 계약을 하고 온 남편이 미웠지만 뭐 어쩌겠어 에휴라는 마음이 컸어요. 제 남편이니 앞으로도 같은 길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남편에 대해서 저는 맹목적인 믿음도 있었죠. 의욕도 넘치고 항상 힘찬 사람이라 자신감도 많았거든요. 사랑하는지라 다 밀어주고 싶었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불행의 시작인 것도 모르고 말이죠. 지금이라도 돌아간다면 그 순간 저를 뜯어말리고 싶어요. 그럼 너 무조건 이 악물 구해? 알았지? 대출받고 했으니 너가 다 책임져야지. 하는 김에 잘해. 고마워 여보, 나 믿어줘서. 내가 잘할게 정말. 두고 봐, 알았지? 그렇게 남편은 고깃집을 준비하고 개업하게 되었어요. 처음 연 음식점을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달에는 손님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픈빨이 있다고 하는데 저와 남편은 정말 대박이 난 줄만 알았지 뭐예요? 저는 프리랜서 강사였기에 시간대가 자유로워서 남편 가게에 가서 틈틈이 도와주기 시작했고 설거지에 청소에 마다할 것 없이 일을 했죠. 항상 손님분들도 줄 서서 기다리셨고 매출도 고공행진이었어요. 이 소식은 지방에 살고 계셨던 시부모님께서도 금방 전해지게 됩니다. 아가, 아들 가게 대박 났다며? 이게 웬일이야? 나 거기 잘 될 줄 알았다. 내 친구가 정말 고심해서 메뉴 만든 거거든. 난 그걸 알지. 참나, 이게 무슨 일이래. 하루하루 웃음이 떠날 일이 없다. 네, 어머님. 기회가 잘 맞았는지 지금은 손님분들이 많으세요. 남편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감사해요, 어머님. 더 잘해볼게요. 사실 내가 얼마나 눈치가 보였는지 아니, 처가에?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 아들 기 못 펼까 봐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잘 되어서 얼마나 좋니? 지금 수입이 너 몇 배는 되지 않니? 네? 네, 뭐 저는 고정적인 수입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일 돕느라 잘 쉬고 있기도 하고요. 뭐 이러나 저러나 이제 나도 좀 숨도 쉬어진다. 우리 아들 돈 잘 아껴 쓰고 이제부터는 막 쓰고 그러면 안 돼.
얼마나 고생하는지 눈에 훤한데. 네, 어머님, 그럴게요. 들어가세요. 생각보다 어머님께서 저희 집안을 많이 신경 쓰셨나 봐요. 마지막에 우리 아들 돈 아껴 쓰고 라는 말이 걸리긴 했지만 기분 좋으셔서 그냥 나온 말이겠거니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전화는 가게가 잘 될수록 점점 더 잦아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가게는 개업한 지 2달, 3달 그렇게 반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픈빨이 있는지 한 달 이후로는 매출도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엔 손님층 상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연 게 문제였던 것 같고 그렇게 가격도 경쟁력이 있지 않았어요. 의욕 있게 반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던 남편도 점점 사기가 꺾여 보이더니 반년이 넘어가고 1년이 다 되어가면서부터는 가게의 애정도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은 갑자기 황당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힘들다. 가게 하는 게 이제 몸이 좀 힘드네. 요새 좀 그래 보여. 손님이 없으니 아무래도 더 시간도 더디게 가고 힘들겠지. 메뉴 가격을 좀 조정하거나 메뉴 개발을 좀 해보면 어때? 가격이 많이 싼 것도 아니고 다른 것보다 너무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잖아, 사실.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굳이 너 입으로 말 안 해도 된다고. 넌 꼭 그렇게 다 따지듯이 말을 하더라. 그냥 힘들겠다 공감만 해주면 되는 거지. 아니, 왜 갑자기 화를 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나 번아웃 같아. 큰일 났어. 무슨 번아웃 갑자기 힘들다고? 아예 못하겠다고? 못하겠다고. 나 여행 좀 잠깐 갔다 올게. 주방 이모랑 알바생들이랑 잠깐 좀 맡아줄 수 있지? 갔다 오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뭐가 이렇게 다 너 맘대로야? 무슨 1년 하고 번아웃이 와? 그렇게 남편은 갑작스럽게 여행을 떠났고 저는 그냥 본인도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겠거니 돌아오면 잘한다고 했으니 믿어주었어요. 열심히 잘해줄 거라고 믿은 게 제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하고 온 남편은 가게에 더욱 성의가 없어지고 말죠. 얼마나 성의가 없는지 고기 주문도 제대로 넣지 않아서 많이 팔지도 못하고 품절을 걸어놓기 일쑤였고 알바생들도 일을 잘 못하는 친구들을 뽑아놓아서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들끼리 떠들지 않나 주문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겁니다. 옆에서 보는 저도 손님으로 오고 싶지 않은 가게가 되고 말았죠. 제 얘기는 또 듣지도 않았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가게는 고꾸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매출이 10만 원도 나오지 않는 지경으로 월세도 내기 힘들어졌죠. 아예 유지 자체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완전히 저희는 오래가지 못하고 쫄딱 망했고 저희에게 남아있는 건 남편이 받았던 대출 빚이었어요. 사실 앞이 정말 암담했고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 홀로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전화가 오시기 시작했죠. 아직 가게가 망한 걸 모르셨거든요. 저는 언제까지나 거짓말을 할 수 없어 남편에게 언제 사실대로 말할 거냐고 말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어머님께 말씀 안 드릴 거야? 문 닫았다고? 말하지 말자. 잘 된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계시는데 괜히 또 실망시켜드리기 싫어서 그래. 전화 오셔서 너 돈 아껴 쓰라고 생색만 10번은 내시고 끊으셔. 어머님도 아실 건 아셔야지. 그냥 얘기하지 말자. 나중에 그냥 다른 일 찾고 나서 그때 직종 바꿨다고 말씀드리자. 한 번만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우선 이 사태를 어떻게 할래? 너 힘들어하고 하니까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당장 너가 벌려놓은 이 빚은 대체 어떻게 할래? 진짜 미치겠다. 그러니 내가 함부로 시작하고 도장 찍고 그러지 말라 했잖아. 감당이 가능하긴 해?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 볼라치 없어. 내가 빨리 일으킬게. 딱 1년이면 될 것 같아. 그동안 조금만 고생해주라. 너 진짜 뻔뻔하다. 갑자기 계약하고 와서 자신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갑자기 번아웃 났다고 하면서 가게에 손 놓고선 이 꼴을 만드네? 미안해.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어떻게든 이 감당을 해야 했기에 몇 배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닥치는 대로 일을 구해서 강사 일을 했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달라고 발품 파는 일도 많아졌죠. 그렇게 해도 점점 늘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었고 저는 밤엔 핀과 머리띠를 만드는 부업도 하게 되면서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자게 되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김밥을 싸들고 다녔고 돈 아끼느라고 다 낡아서 찢어지려는 운동화도 억지로 이어붙여서 신었죠. 남편은 매일 계속해서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 제가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하는 동안 무슨 사업을 알아본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제가 계속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 집에서 남편이 뭐 하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했죠. 저는 딱 1년이라는 남편 말을 믿었고 일을 악물었죠. 비가 주룩주룩 오던 어느 날 저는 우산을 사는 것도 너무 아까웠기에 맞으면서 터덜터덜 집을 가게 되었고 일을 너무 무리를 했는지 저는 감기에 심하게 걸리고 말았죠. 독감이 걸린 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그렇게 그 다음 날에 일도 나갈 수 없게 되었고 쓰러져 잠만 자고 있던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시어머님이셨어요. 아니, 너 지금 뭐하니? 혹시 잤어? 네 남편 신경 안 쓰니? 전화해보니 고깃집이 너무 바빠서 죽겠다고 끊으라던데. 넌 뭐하고 있니? 지금 일어난 거야? 네? 어머님,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요. 아예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이라서. 아니, 네 남편은 지금 혼자 다 감당하고 있다는데. 너 죽을 정도 아니잖니? 네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 쓰고 있는 주제에 뻔뻔하기는? 예, 얼른 일어나! 남편은 시어머님께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게는 문을 닫은 지 오래였고 혼자 일하면서 제가 용돈을 준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날 남편에게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순간 저녁에 남편은 술을 거하게 취해서 들어왔어요. 설상가상이었죠. 서러워서 저도 엉엉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야, 너 지금 술에 취한 거야? 술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마신 건데? 오늘? 기분이 좋아서 한잔했습니다. 왜요? 너 정신 차려! 할 말 있어. 오늘 마누라 일할 게 없나 보네. 심심했어? 왜 그래? 세수하고 앉아. 제가 너무 단호하게 말하니 남편은 놀랐는지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앉더라고요. 너 진짜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언제까지 너 이 꼴을 보고 살아야 해? 나 돈 아끼느라 어제 우산도 못 쓰고 왔어. 그래서 감기 걸려서 나 오늘 일도 못 나갔다. 관심이나 있었어? 돌아다니면서 사업 알아본다는 핑계로 놀고 다니는 거 아니고? 나쁜 놈. 그리고 너 어머님한테는 왜 가게 문 닫았다고 말 안 하냐? 왜 내가 너 돈을 쓴다는 말을 듣게 해, 대체? 일주일에 몇 번이나 전화 오시는지 알기라 해? 말할 거야. 말할 건데. 아직 1년 안 됐잖아. 그렇게 뭐라 하네, 진짜. 사업 알아보는 거 맞거든? 뭐? 놀고 다닌다고? 너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알겠다. 고깃집이 잘 됐으면 너 내 돈 쓸 거였잖아. 그까짓 뭐 대단한 일 한다고 유세는. 그럼 그냥 빚도 갚지 마. 그냥 도망 다니면서 살면 되겠네. 쓰레기구나, 너. 집에 들어오지 마. 더 이상 너 얼굴 보는 것도 역겹다. 사업을 뭘 알아보던지 너는 글렀어. 뭘 해도 넌 망할 거야. 여태까지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겠네. 남편은 제가 참다 한 말이 유세라고 생각하나 보더군요. 속으로 저는 이런 남자와 더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친구였던 남편이 이제는 다른 사람 같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한 끼도 못 먹은 제 자신이 너무 서럽기도 했고요. 속으로 그날 처음으로 이혼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늦게 들어오면 저는 정말로 이혼을 고할 생각이었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차 싶었던 저는 그때부터 모든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죠. 남편이 제 카드를 쓰는 기록도 남겼고 제 월급 체크도 열심히 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줄 때도 현금은 절대 주지 않았고 이체를 해서 꼭 기록에 남겼죠. 그렇게 보니 정말 남편에게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했어요. 저 정말 열심히 살았더군요. 사실 미친 듯이 비참하기도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서 이혼까지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또 몸을 일으켜 예전과 같이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딱 하나, 다른 게 있었죠. 바로 이혼을 꿈꾸고 있다는 점이요. 계속해서 강사로 하루에 몇 항씩 뛰고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기 위해 중간에 잠깐 쉬던 시간에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두렵기 시작했죠. 네? 병원이시라고요? 병원에서 왜요? 이미영님이 어머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대체? 어머니께서 교통사고 크게 나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 할 듯합니다. 네? 아니, 어쩌다가요? 어머니께서 가로수를 차로 박으셨다고 해요. 사고 이후에 구급차로 이곳에 실려 오셨고요. 경찰분들하고 오늘 오셔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 차가 노후화되어서 작동이 잘 안 되었다고 해요. 어머님은 방금 응급 골절 수술 끝나셨고 병원 도착하셔서 6층 회복실로 오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저는 엄마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큰 사고라고 하셔서 엄마를 잃은 줄 알았지만 다행히도 그건 아니었어요.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엄마는 정말 두 다리 모두 깁스하고는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셨고 타박상도 꽤 되어서 머리카락도 피와 엉켜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엉엉 울어버리고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기 시작했죠. 엄마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엄마! 엄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어쩌다 이러고 누워있는 거야? 아, 미안하다. 딸한테 연락이 갈 줄은 몰랐네. 요새 바쁜 거 아니었어? 아니 어쩌다가 사고가 난 거냐고 엄마.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갑자기 차가 제대로 빡빡해지면서 안 움직이더라고. 오래 탔잖니. 저것도 너 학생 때부터 탄 건데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 차 하나 좀 바꾸지. 중고차로 경차 사면 얼마 하지도 않는데 몇 번이나 내가 바꾸라고 했잖아. 그러게 미리 바꿨어야 했는데 어쩌니 이걸 괜히 신경 쓴 게 한 건 아니? 미안하다. 얼른 몸 챙기고 차 바꾸자. 이렇게는 안 돼. 아빠도 사업을 하고 오빠도 여유가 있었는데 엄마는 괜히 아깝다고 하시면서 차를 바꾸시지 않으셨었죠. 사주신다고 해도 괜히 고집을 부리셨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지 뭐예요. 차도 수습이 안 되어서 폐차를 하게 되었고요.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엄마는 오래 병원에 계시게 되었고 재활 운동도 하면서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병원에 가서 아빠와 번갈아 엄마를 살펴보고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그때도 저와 남편은 냉전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이 집에 있어도 따로 엄마가 병원에 계시다고는 말을 안 했어요. 이혼할 마당에 굳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욱 남편은 정도가 심해졌죠. 서로 막말을 하고 밑바닥까지 봤는지 병원을 다녀오면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오징어나 뜯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사업을 알아보지도 않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도 몸이 많이 나아지셨고 곧 퇴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하늘에 감사한다고 기도도 여러 번 드렸죠. 우연히도 퇴원을 하시는 날이 엄마의 생신과 겹쳐서 저는 어떤 선물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경차를 하나 사드리기로 결심했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식당 도와주랴, 남편 빚 갚아주랴, 내일 하랴. 엄마께 신경도 못 쓰기도 했고 항상 바쁜 저를 배려해 주시면서 한결같은 사랑을 주셨던 분이기에 이 정도는 엄마께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빠께도 말씀드리지 않고 저는 혼자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차를 계약하고 기뻐하실 엄마를 생각하니 저는 더욱 뛸 듯이 기뻤어요. 이제야 딸 노릇이라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의 빚 갚는 데 쓰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퇴원 날이 되었고 엄마가 집으로 오는 날이 되었어요. 저희는 퇴원 기념 생신 파티로 가족 모두가 외식을 하기로 했고 저는 몰래 새 차를 지하 주차장에 두고 왔죠. 뭐 좋은 일이라고 이런 파티를 해. 그냥 집에서 집밥이나 먹으면 되지. 그래도 좋은 일 맞지? 엄마도 다 낫고 괜찮고 생신이기까지 한데 좋은 날이잖아. 그래, 고맙다. 많이 먹거라. 식사는 늘 그랬듯이 화기애애했어요. 사위를 찾으시는 부모님께는 요새 알아보는 일이 많아서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 서운해 하시지 않게 잘 말씀드려 주었죠. 남편을 위하는 게 아니고 제 부모님을 위해서요. 식사하는 중간중간에도 핸드폰으로 남편이 카드를 쓴다는 내역이 계속해서 오고 있었어요. 어디 당구장도 뜨고 무슨 PC방도 뜨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화도 안 나더군요. 다 기록해두고 있고 그 돈 제가 다 받아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본인이 갚을 돈 미리 땡겨서 쓰는지도 모르는 남편이 한심할 뿐이었죠. 식사를 모두 마치고 드디어 엄마께 차를 드릴 시간이 왔죠. 엄마, 지하 주차장에서 내 차 타고 집에 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는 엄마께 새 차 키를 쥐어드렸어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나 키우느라 고생 얼마나 많았어. 이거 엄마 선물이야. 새 차 타고 다니면서 내 옆에 오래오래 있어줘야 해. 엄마 사랑해. 아니, 이게 뭐냐? 정말이냐? 아이고 고마워. 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걸 받아서 어떻게 타고 다니겠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나한테 해준 게 더 많고 더 커. 대신 엄마 건강하게 나랑 오래 살자.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진심이기도 했고 어느 순간 엄마의 얼굴을 보니 너무 늙어 계셨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렸을 때부터 당연한 줄 알았던 엄마의 사랑이 참 과분했단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거든요. 참 저도 너무 무디었죠. 그렇게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 남편이 정말 오랜만에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너랑 나 지금 안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모르잖아. 생신이시라고 오라는데? 근데?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이셨는데 너 그거 몰랐잖아. 알긴 했어? 난 그거 너가 모를 거 알아서 너 못 온다고 핑계대는데 넌 못해? 뭐가 좋아서 하하호호해. 나 어차피 가면 표정 관리도 안 돼. 너한테 쓰레기 같다고 소리 듣고 나서도 나도 정 뚝 떨어졌는데 엄마 때문에 참는 거야. 알아? 하루만 같이 가. 너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왜 나는 며느리로서 의무를 다해야 해? 너 혼자 가. 가서 나 고깃집 안 한다고 말씀드릴 거야. 너 그 말 듣고 싶어 했잖아. 그럼 가야지. 너가 무슨 말을 어떻게 꾸며서 또 거짓말을 할 줄 알고 나 때문이라고 하면 어떡해? 나도 가야겠네 그럼. 미리 말해줘서 고맙네. 저는 무조건 그 자리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솔직하게 말을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엄마가 마음 아파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번엔 뭐 도둑 맞았다고 핑계를 대는 거 아닌가 몰라요? 정확하게 아드님이 번아웃 됐다고 하면서 가게를 내팽개 쳤다는 말을 정확하게 해야 제 속이 시원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님의 표정이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요. 전화로 달달 볶던 어머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실까요? 그것도 제 탓 하시려나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으로 향했고 가는 내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빚을 갚기 위해 이렇게 일을 해왔다고 말할 준비를 머릿속으로 가는 내내 하고 있었고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운전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어머님께서는 부자 아들, 효자 아들 왔다고 하면서 기특하다고 엉덩이까지 두들기시는 모습을 보고는 곧 어떤 반응을 하실지 궁금해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와중 고깃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 말을 안 할 건가 싶어서 계속해서 쳐다봐도 제 눈을 피하기 시작했죠.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남편은 아직까지도 식당이 망했다고 말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순간 어머님께서 갑자기 차를 산다는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나 차 사려고 한다. 면허도 땄고 맨날 이쪽저쪽 차 얻어 타고 다니는 것도 지겹지 뭐니. 이 나이 되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그냥 내가 몰고 다니고 말지.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경차면 충분할 것 같더라. 뭐가 좀 괜찮니 요새? 경차를 구매하신다는 말씀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차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어머님, 경차 구매하시게요? 저도 이번에 엄마 차 사드렸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약하느라 이쪽저쪽 알아보고 타보고 했는데 이 모델이 제일 괜찮아요. 제가 사진도 보내드릴게요.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엄마 차를 사드려? 네, 생신이기도 하셨고 워낙 오래 타시기도 하셔서요. 바꿔드렸는데 가성비도 괜찮고 튼튼하기도 하고 그리고 뒷좌석도 접혀서 이것저것 짐도 많이 넣을 수 있겠더라고요. 색깔도 이쁘게 나오고. 이렇게 제가 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 갑자기 쫙 하더니 눈앞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제 따귀를 때리신 겁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내가 왜 맞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고 있었죠. 남편도 놀랐는지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양심이 없니 너는? 뻔뻔하기도 어쩜 이리 뻔뻔하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제 따귀를 때리세요? 미치셨어요? 노망나셨어요? 네가 지금 내 아들 돈으로 네 엄마 차를 사들였다는 거 아니냐?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네 남편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니? 한심하기는. 내조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아들 피땀 흘려 번 생활비 주는 거 아까워 죽겠구만. 내 아들 돈으로 네 부모만 챙기냐? 네, 저 남편 일하는 거 모르는데요. 1년도 전에 고깃집은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거 모르셨어요?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죠. 뭐라도 알고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제 따귀는 왜 때리세요? 이것까지 특수폭행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뭐? 이 싸가지 없는. 우리 아들 고깃집이 망하기는 왜 망해? 얼마 전까지 아들이랑 통화했는데 얄팍하게 거짓말하는 것 좀 봐, 여우같이. 그렇게 효자인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맞는지. 어머님은 고개를 돌려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충격받으신 얼굴로,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얼굴로 남편에게 물으시더군요. 너 고깃집 하고 있는 거 맞지? 인연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왜 말을 안 해? 고깃집에서 너 매출 계속 많이 오른다고 했어 안 했어? 알바생도 뽑았다 했잖아. 엄마, 죄송해요. 고깃집 문 닫았어요. 뭐? 정말이야? 너 그럼 그동안 뭐 하면서 지냈던 거야? 왜 미리 말을 안 했어? 엄마한테라도 미리 말을 하면 내가 도와줄 거 아니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생했어 얘 먹여 살리느라. 그렇게 어머님은 갑자기 아들이 안쓰럽다면서 주저앉아서 우시기 시작했어요. 진짜 웃겨서 정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직원도 더 뽑았다는 남편의 거짓말도 웃겼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땅을 치시는 어머님 모습도 웃겨서 말이 안 나왔죠. 웃기고 앉아있네. 어머님, 똑바로 들으세요. 제 고깃집 한다고 갑자기 대출받아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선 얼마 안 되어서 일하기 힘들다고 변명이나 해대면서 여행이나 다녔고요. 빚 갚으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하고 사업 알아본다면서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술이나 처먹었다고요. 본인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대로 알고 저한테 전화나 하셨어야죠. 전화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뭐요? 도와주라고요? 기도 안 차서 여태까지 생활비 제가 다 벌었고요. 3시간 자면서 아파 죽으면서 번 돈 제가 제 용돈 받으면서 카드로 긁고 다녔어요. 효자 아들, 부자 아들은 무슨 거지 아들입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말하니
어머님은 쓰러지기 직전이셨고 남편은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너 그만 뭔 말해? 어디서 거짓말을 해? 내가 언제 너 돈 받아서 썼고 내가 언제 술이나 처먹고 다녔어? 엄마가 그 말을 믿어줄 것 같아? 어, 너 나 때리게? 이미 네 엄마는 특수폭행으로 신고할 거고 너는 죄라도 더 추가하지 마. 이미 많으니까. 그리고 발뺌도 하지 마. 내가 매번 일한 내역, 시간 증거 모두 다 나와 있고 너 내가 카드 쓴 내역, 용돈 받아 쓴 증거 다 나와 있어. 차도 위치 추적기 달아서 어디서 있었는지도 다 알 수 있는데 뭐. 내가 거짓말? 누가 거짓말인지 끝까지 가보자. 너가 말했다? 뭐, 증거? 내가 언제? 왜? 너 더 이상 할 말 없지? 우리 이혼하자. 서류 다 보낼 테니까 그거 훑어보고 연락해. 남의 귀한 딸 때리려고 하지나 말고. 한심한 놈. 어머님, 어머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자 아들 데리고 오래오래 돈 세시면서 행복하게 사셔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진짜 황당하게 짝이 없던 순간이었죠. 제가 제 돈을 모아서 엄마 차를 선물해 준 것도 잘못인가요? 자기 아들만 귀한 줄 알고 남의 딸은 귀한 줄 모르는 어머님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밥을 얻어먹고 아줌마 아저씨하고 따르던 어머님이 맞는지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님도 그렇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 뒤로 저는 집에 오자마자 여태까지 남편이 쓴 카드 내역과 모든 증거들, 그리고 위치 추적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알아본 게 아니고 노래방 골프장만 다녔다는 내역들, 용돈 받은 기록들, 대출 서류까지 모두 퀵을 통해 그 집으로 사본으로 보냈어요. 모두 다 소송을 걸어 받아내겠다는 말과 함께요. 내가 복수할 수 있을 만한 때가 언제 오나 했더니 딱 이렇게 때가 온 것이었죠. 그날 밤 갑자기 집에 어머님하고 남편이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무슨 소리를 하나 듣고나 싶어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 밤에? 내가 정말 잘못했다, 얘야. 이 어미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다 망친 것 같다. 서류들도 모두 봤어. 용서를 좀 해주면 안 될까? 같이 산 정도 있고 또 우리가 본 세월이 얼마냐. 난 너가 태어나는 날 너 탯줄도 본 사람이다. 근데요? 아까 저한테 여유가 없고 싸가지 없는 년이라면서요? 그리고서는 매일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 돈으로 놀고 먹는다고 그렇게 구박하시더니 왜요? 이제 증거 보시니까 말이 달라지시네요? 법정에서 뵙죠. 그 돈 저는 다 받아내야겠어요. 그 돈을 갚아온 제 세월이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한 번만 용서를 해줬으면 한다. 이렇게 무릎까지 꿇을게. 여유 없는 우리 집 알잖니. 그 돈을 우리가 어디서 당장 갚을 수 있겠어. 정말 미안하다.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 아, 그건 제 상관 아니고요. 나가주세요, 다. 그 후로 저는 차곡차곡 이혼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중간중간 남편과 어머님은 전화가 와서 용서를 해달라면서 사람을 달달 볶곤 했죠. 계속해서 일하는 곳을 쫓아오지를 않나. 갑자기 저희 본가까지도 찾아가서 엄마 아빠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정을 이미 제가 말해둔 상태였기에 저희 엄마 아빠도 거절을 단호히 하셨고요. 다만 저는 남편에게도 어머님에게도 최선을 다했기에 일말의 후회도 없었고 점점 더 이혼하기를 잘했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계획대로 차근차근 준비를 모두 완벽하게 할 수 있었고 이후 완벽하게 승소하여 대출 비용, 제가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비용 등을 모두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수폭행까지 추가되어서 더욱 제가 유리한 판으로 돌아갔어요. 이후로 남편은 그 모든 비용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고 자세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봐온 친구이자 연인이자 남편이었기도 해서 정말 믿기도 많이 믿었는데 사람은 이렇게 한번 바닥까지 힘든 순간을 경험해봐야 하나 봐요. 이렇게 되니 딱 사람이 본 모습을 보였으니 말이죠. 저는 이렇게 이혼녀가 되었지만 지금의 제가 너무 좋아요. 속도 시원하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읽어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세요.